오늘은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은 먼저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또 그 소장님이 중국에 대해 이렇게 빠지시기 전에는 대우증권에서 담당하셨었잖아요. 어떤 일을 하셨었죠? 저는 리서치 본부장하고 IB 본부장을 했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어떤 그 길을 다 걸으셨던 거잖아요. 시장 분석하고. 네. 근데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버블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한국 주식, 그러니까 좀 두 개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주식 시장이 이제 재평가 아니냐, 또 미국 시장이 너무 버블 아니냐. 이 두 시장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요. 미국이건 한국이건 이제 가보지 않은 길로 간 건데요. 그것은 제로 금리, 전 세계가 동시에 제로 금리로 들어간 건 3,00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조금 복잡하게 얘기하면 미래에 들어오는 현금을 이자로 할인한 게 자산 가격이 주가인데, 밑에 있는 분모가 제로가 돼버린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분자는 무한대로 커져야 되는, 그게 지금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리바운드 한다고 그럴까? 그래서 이게 정상에서 꺼졌다가 튀어 올라가는 정도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유동성의 힘이다. 지금 경기는 최악인데, 그래서 중시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돈 준다고 그러면 애기도 먼저 나오고 죽은 고양이도 튀어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형적인 이제 그런 유동성의 힘,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돈을 먼저 뿌린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축통화국의 위력을 이제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다. 그래서 부러우면 너도 해라고 그러는데 기축통화국은 한 나라니까요. 그래서 네. 이건 이제 미국의 통화의 힘, 기축통화의 힘을 보여준 것이 지금 미국의 주가로 보여지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석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거의 10여 년 동안 한국 주가는 제자리에서 놀았었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제 한국의 변화는 이 펀더멘탈의 변화라기보다는 이제 개미군단, 동학개미라고 하는 이제 수급 주체의 변화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그렇게 팔고 나가는데도 그걸 다 받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한국에서 투자의 패턴의 변화, 이제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과열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답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벌면 투자고, 이제 남이 벌면 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경제 규모에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 하는 것을 짚어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40%, 그러나 미국도 이제 이전 버블 한 165%까지 이제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는데, 아직은 거기에 좀 못 미치고 있는 거고요. 20% 정도 GDP 대비도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국은 그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그래서 돈 많이 풀린 건 분명하지만, 이제 빅데이터를 한번 돌려보면 아직은 조금 더 위로 갈 수 있는 룸이 있다. 이제 그때쯤 돼야 진정한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버블이라는 상황이 이제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꺼지는 거잖아요. 그럼 GDP 대비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나요? 이제까지 과거의 예를 보면.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다른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시장이 발달했기 때문에 버블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능력이 뛰어난 거고, 후진국은 이제 감당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선진국은 140에서 160까지도 가고, 이제 후진국 같은 경우는 100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워닝 사인이죠. 그래서 후진국은 7, 80만 돼도 이게 이제 과열의 상태로 가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워런 버핏이 지표를 이제 쓴 거죠. 그래서 보면은 국가별로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선진국, 준진국, 후진국. 그것은 이제 금융 시스템의 발달과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거기에 따라서 3단계로 좀 나눠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보통 미국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냥 GDP, 그러니까 버핏 지수대로 그냥 GDP의 100% 정도 선으로 유지되는 것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그 밑으로도 가죠. 아, 그 근데 밑으로도? 위기가 왔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선진국의 경우는 보면 이 금융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죠. 모든 네. 것이 이제 그 자산화가 이게 금융으로 이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선진국일수록 높은 거고요. 또 후진국의 경우들은 이제 금융산업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뭐 이제 작죠. 그래서 금융 통제력이 결국은 이제 국가의 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 예전하고는 다른 어떤 지금의 시장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을 늘 많이 하시는데 그 가운데는 개인들의 아주 강력한 세력화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정말 지속될 만한 일인지 하여튼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수급을 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급은 따라온 거고 그 내재에 있는 변화의 중심을 봐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중국에는 보면 그 돼지는 살찌는 걸 두려워해야 되고 사람은 이제 유명해지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식은 이제 벌었다는 것을 제일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번 것이 뭐 주식은 트렌드를 보면 10명 중에서 1명이 벌고 9명이 잃는 게임이 이제 주식인데 이게 51%가 벌었다고 하는 순간 이건 피크.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버신 분들이 많다고 하지만 작년을 놓고 보면 제가 한국 쪽은 그런 조사를 못 봤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창업반이나 심천지수가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인데도 중국 개미들의 통계를 보면 그 번 사람보다 잃은 사람이 이게 약간 더 많은 이제 50%대 그 언저리에 돈을 손실을 봤다는 거죠. 그 좋은 장에도.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경계를 해야 될 것은 저는 아이러니하지만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만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제로로 만들어놨던 금리를 이걸 플러스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분모가 이것이 커져버리면 전체는 무조건 작아져야 되는. 그래서 지금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정상적인 경기 회복 플러스 금리 인상의 시점. 이것이 지금처럼 이제 유동성이 만들어낸 상에서는 가장 그 뭐 독한 약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지고 안 좋은 상태에서 이 주식 시장만 좋아지기 때문에 이 괴리율이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게 오히려 좁혀졌을 때가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그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스 하면 그게 이제 위험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 이 황소장에서 카나리아 새를 주시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 블로그에다가 네. 제가 이제 올려놓은 그 칼럼을 아마 작가님이 쓰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제가 여의도에서 한 25년 일하면서 본 뭐 느낌은요, 7, 8, 9분응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7분응선은 이제 증권회사 객장에 팔이 날리던 객장에 이제 장바구니 들고 오신 분들이 객장을 찾기 시작하고 메우기 시작하면 7분응선. 그리고 이제 IPO, 기업 공개를 할 때 이건 뭐 공모가에 사면 무조건 돈을 먹는다. 그래서 이 IPO의 공모 청량률이 이게 이제 최근 몇 년간 보지 못했던 0이 2개, 3개가 붙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건 8분응선이다. 그리고 9분응선은 정말로 이 주식이라든지 투자 쪽하고는 조금 하시는 일이 거리가 이제 굉장히 머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주식 얘기를 이제 손님들과 만나는 사람과 얘기했을 때 이건 9분응선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그 우리가 바닷물의 온도가 변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집어지는데 이 그 물에 살고 있는 고기는 계속이기 때문에 온도를 잘 못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 투자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빠져서 외부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가는지를 체크를 못 하죠.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감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사람들의 그 행위, 비헤이버를 보면 이제 과열인지 아닌지 지금 그것을 좀 판단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이제 이런 표현을 카나리아새가 하나의 그 시금석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 시그널이 이제 그런 행태들이 이제 그 금융가에서 많이 보이면 7, 8, 9 부동산으로 간다는 얘기고, 그것은 다르게 얘기를 하면 뭐 투자라는 것, 특히 주식이라는 것은 미인 투표를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선발전을 들어가면 관객이 얼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보게 되고, 이제 세미 경연 정도가 되면 이제 손님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진선미를 고를 때가 되면 뭐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죠. 근데 그때가 되면 이제 진선미 골라버리면 그 미인대회는 끝나버리는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은 그 주식시장의 참여자 수가 이것이 피크가 되면 이것은 뭐 게임이 끝나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그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소장님은 지금 몇 분 응선 정도 상황이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저는 뭐 금융업계는 떠나서 제가 의도를 잘 못 보는데, 들리는 얘기는 요즘 객장이 많이 붐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칠자는 봤다고 봐야죠. 그래서 아마 아직 연초에서 IPO를 뭐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공개를 했을 때 청약률이 얼마 정도로 들어오는지 이제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청약률이 상당히 과열, 그러니까 높은 어떤 수치가 나오면 과열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아, 작년에 그 엔터 뭐 빅히트라든가 또 뭐죠? 그 게임주들 이렇게 보면은 뭐 엄청났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게 이제 시그널이죠. 그게 이제 강세장을 보여주는.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도 이렇지만 중국도 말씀하신 대로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 거창반 같은 경우도 뭐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올랐고요. 뭐 지난번 상황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중국에서 그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어떤 반독점 규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그때 좀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지만 뭐 결국 다시 상승세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중국 시장에도 이렇게 좀 그 들어갈 만한, 투자할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만 돈은 뭐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죠. 철저하게. 그래서 그것이 뭐 누가 막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돈은 이념도 없고 사상도 없고 오로지 딱 하나만 있죠. 한 명에 10만 모시는데 그 신 이름이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중국이 되든 홍콩이 되든 한국이 되든 수익률이 높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이제 이 수익률 높은 데로 찾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한국에서는 뭐 지난 한 1, 2년 동안에 뭐 중국 위기론, 중국 붕괴론 뭐 이제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마 해외 투자를 보면 중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 비중을 보면 미국이 9, 중국이 1,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죠. 그게 네. 이제 시장에서 그 어떻게 보면 오도된 정보, 이 경사진 정보를 계속적으로 유통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는 상황, 그리고 이제 홍콩도 이제 지금 사실은 중국이죠. 홍콩 시장 같은 경우에 상장회사 이거 70%가 본토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면 홍콩 시장이 금년 들어서 가장 높은 상승을 보입니다. 최고의 상승은 뭐 미국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가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 돈의 흐름이 돈이 알아서 자기 수익률을 맞추러 가는 수익률 신을 이제 자동으로 찾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게 저는 주목할 만하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중국 정보들이 워낙 뭐 한국에서는 없고 그래서 그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불과 뭐 2달 만에 저는 뭐 정말 예상을 못 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순식간에 들어와서 그걸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그 수익률은 정보와 관계가 있고 그 정보가 몰리는 것, 그 지역이 바로 이제 새로운 투자 지역이라고 놓고 보면 아마 한국 같은 경우는 아마 금년도가 그 중국 주가는 작년에 엄청나게 올랐지만 한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의 단계, 이제 중국을 본격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단계, 이게 지금 온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제가 연초에 그 전 세계 한 10대 자산운용사, 이 사람들의 2021년에 그 스트래티지를 봤더니 10개 뭐 뱅가드부터 블랙락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자산운용사들의 2021년에 그 컨트리 베이스로 탑 프라이어티가 다 중국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지금 들어가는 것이 이제 늦었던 것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은 있고, 그래서 최근에 뭐 한국의 IB들도 제가 보니까 그 중국 투자, 중국 리서치 이걸 이제 확 금년 들어서 전략적으로 많이 이제 늘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옆집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조금 소홀히 한 게 결국은 이제 국부를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찬스를 우리가 조금 놓친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중국은 뭐 지수로 본다고 하면 지금 뭐 조금 올라서 3,500, 3,600이지만 15년 전 주가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 전반적으로 물론 종목별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올라간 종목들이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저평가된 이제 섹터나 종목이 많다,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이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국 시장을 되게 두렵게 여기는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15년 전에 3,500 그때 그냥 꼬꾸라졌잖아요. 확 꼬꾸라져서 바닥을 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게 미국처럼 우상향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또 언제든지 그렇게 꺾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변수로는 뭐 공산당의 불확실한 어떤 정책일 수도 있고요.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그 이제 한국에서 그 중국 리서치가 약하다는 것의 이제 이유인데요. 인덱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15년 전하고 똑같은 지수 6,500 갔을 때 그 이제 전 단계 정도 수준에 그냥 있지만 시가총액은 그때에 비해서 2배가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사이에 증자 IPO를 많이 해서 이게 EPS가 희석화되는 바람에 인덱스는 못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시장의 볼륨은 2배가 더 커졌다는,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 의미는 뭐냐 그러면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의 10년 동안 지수가 옆으로 기었는데 종목별로는 보면은 이게 2배, 3배 간 종목들이 이제 있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저것은 말씀하신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인덱스, 소위 말하는 인덱스를 따라가는 ETF에서는 한국하고 똑같이 10년 동안 돈 못 벌 수도 있다. 그래서 섹터하고 종목을 잘 고르는 것이 이게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이제 멀리서 중국을 그냥 만원경으로 보는 거죠. 근데 14억이면 이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이걸 다 합쳐가지고 봤더니만 이게 100cm예요. 그래서 이게 평균이라고 그러는데 키 큰 사람은 2m 40이고 키 작은 사람은 80cm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놓고 보면 평균보다 큰 것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보는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산당이 뭘 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그것이 급등락을 일으켰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공산당은 잘해보려고 정책을,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서방세계는 자본시장 역사가 250년, 300년 되는데 중국은 90년에 겨우 이제 자본시장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한 30년 겨우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00년 된 자본시장하고 30년 운영의 능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는 사람들도 이 투자 패턴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좀 늘어가지고 한 1,000만이다. 그 사이에 뭐 동학개미 분들이 한 730만 늘어서라고 하는데 중국은 지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뭐 많겠죠. 인구가 1억 7,700만 명입니다. 1억 7천. 우리 18배 되는 이제 개미들이, 말이 그렇지 1억 명이 한 방향으로 쏠리면 이건 정부도 못 막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동학개미, 뭐 또 미국도 보면 이제 게임스탑에 투자한 그 로빈훗 개미들이 정부가 뭐라고 그런다고 말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투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중국도 뭐 100원, 200원, 1000원 이렇게 투자하는 개미가 많기 때문에 이 개미는 뭐 그거 잃어버리면 어때?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 그렇죠. 그게 1억 명이 넘어가게 되면 이 주가의 급등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말씀하신 정부가 액션을 한 것도 있지만 개미 투자가가 전체 투자가의 80%가 되는 상황에서 개미들이 한쪽 방향으로 쏠렸을 때 급등을 하게 되고 그걸 이제 과열이라고 생각해서 정부가 세게 눌렀을 때 급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은 그 사이에 그 두 번의 큰 대폭락을 겪어서 정부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뭐냐면 중국말로 따치다로라고 그러는데 급등락, 폭등도 안 되고 폭락도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중국은 최근 한 3, 4년간을 보면 주가가 이 바닥이 있어요. 확실하게 보이는 바닥이 2,800. 네. 이 밑으로 절대 안 내려가는. 그렇게 되면 이제 빠지면은 누군가가 와서 받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 밑바닥을 콘크리트 이 공사를 해놓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 중국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미중에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금융시장을 붕괴시키거나 이럴 수가 구조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그걸 시키는 순간에 미국이 이제 금융으로 치고 들어올 건데 이것은 뭐 사이즈를 키우고 내부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면 주가가 올리면서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이 주가가 폭락하면서는 그 금융의 경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마 중국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중국의 금융시장하고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국의 개미 숫자가 1억 7,700, 예, 거의 우리의 18배 가까이 되는데, 근데 이제 소액 투자자라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그들의 패턴을 보면, 투자 패턴을 보면은 이게 너무 개인들이다 보니까 단기 투자를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급등은 할 수 있지만 역시 급락의 가능성이 크지 않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보유해 줄 수 있는 중심 세력이 없다 보니까 회전율이 너무 빨라서 그래서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 마음 놓고 주식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선수는 안정적인 투자 싫어합니다. 변동성이 큰 것이 이게 보이고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변동성만 즐기는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뭐 상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변동성이 큰 시장을 선호하는 자금 펀드가 많죠. 네. 그래서 그게 약간 이제 다른 점인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급등락을 했던 대폭등 시대의 개미 투자가의 비중이 80%였는데 지금은 한 50%로 떨어졌습니다. 유통시장 기준으로 그래요? 보면.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기관들의 대거 등장, 그리고 외국인의 등장, 그리고 이제 국가 펀드가 들어온 것이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 1년 동안 이제 중국 주식을 이렇게 보면 주가가 1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개미들이 사서 올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뭐 이제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그런 회사들을 사서 이제 주가를 올린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 기관의 힘, 외국인의 힘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그 제일 유명한 은행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공상은행이 제일 큰 은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오타이 은행입니다. 마오타이의 시가총액이 중국에서 제일 큰 은행 공상은행, 중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 1등입니다. 네. 은행 중에서 1등은 그것보다도 마오타이가 시가총액이 더 커졌는데 이게 최근 2년 반 동안에 주가가 폭등을 했죠. 근데 개미의 심장으로 그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오타이를 누가 제일 많이 샀냐 그러면 후션깡통의 외국인이 그게 집중적으로 샀고 그게 올라가니까 이제 기관들이 대거 거기다 편입을 하면서 그게 지금 테슬라 올라가듯이 사실은 그렇게 올라간 거죠. 근데 마오타이를 들여다보면 그 술장사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오타이의 순이익률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현금이 매출액의 1.7배나 돼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마진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보다도 높고 매출액의 1.7배가 다 되는 현금을 가진 회사.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지금 마오타이 같은 회사, 중국의 백주에서는 이 불황에도 먼저 선입금을 현찰을 갖다 내고 나서 한 달 뒤에 3개월 뒤에 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재무제표의 선수금이 재고자산하고 선수금을 보면 이 선수금이 많을 때는 재고자산의 90%, 뭐 적어도 50%가 항상 이제 현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캐시플로우가 좋고, 그리고 이게 지금 마진이 그렇게 높고 현금이 이미 보유한지 그렇게 높고, 근데 이게 또 이제 놓고 보면 마우타이가 비싸기 때문에 중국의 성인들 중에서 마셔본 사람이 얼마가 되냐 그랬을 때 이게 10%, 20%가 안 된다고요. 이야. 그래서 그게 이제 놓고 보면 그 중국에서 큰 시세를 낸 종목들을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개미들이 살 수 있는 간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분석하는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걸 사면서 소위 말하는 그런 스타 종목들을 대거 만들었고, 그게 중국도 이제 우리 90년대 기관들이 장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패턴이 지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회계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 그 기업들에 대한 뭐 저번에 무슨 커피 나스닥에 상장된 그 중국 커피 기업도 하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에 마음 놓고 투자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 뭐 조심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회계 부실로 상장 폐지되는 회사 없습니까? 미국도 뭐 수도 없이 많죠. 많은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언론에 보도나 이것을 조금 더 편향적으로 보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루이싱 커피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에 상장을 했을 때 그걸 누가 그럼 상장하고 몇 달 안 돼가지고 부도날 회사를 누가 상장시켰냐 보면 그 상장을 시킨 주관사 회사가 미국의 IB예요. 그래서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은 이것은 이제 중국의 스타벅스다. 근데 스타벅스가 10년 동안 이 개설한 점포보다도 이 루이싱 커피라고 하는 이 회사가 2년 동안 오픈한 점포 수가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뭐 분명히 뭐가 있는데, 그것을 실사하고 체크하고 건강한 회사인지를 확인을 하고서 상장을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은 주관사한테 있죠. 근데 주관사가 중국 주관사가 아니라 미국 회사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주관사나 또 그리고 미국에 상장을 하려고 하면 그 회계감사는 이제 미국 회계법인이 해야죠. 그럼 그 회계법인 자체가 이게 부실 감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상황을 놓고 보면 약간 그런 오해가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고 미국이 상장 폐지를 이제 논하는 회사는 중국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또 미국도 욕심을 부렸던 것이 중국 기업들을 대거 유치를 하려고 감사 보고서를 이것을 미국 회계법인이 이제 의견을 내고 미국의 감리를 받는 이 시스템이 아니라 중국의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고 그것을 중국 증권감독원이 감리를 하면 오케이라고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도덕적 어떻게 보면 이제 모랄 해저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국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22년부터 시작을 해서 3년 동안 이 회계 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그래서 미국이 감리원에서 감리하지 않은 회사는 요건 다 상장 폐지시킨다. 근데 네. 그거는 액션이 벌어지는 것은 3년이니까 2024년이 돼야, 지금 부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돼야 상장 폐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해외에 나가는 제대로 된 회사, 이런 회사들은 뭐 부실이 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이제 중국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게 체면, 중국말로 민즈 그러는데, 나라의 얼굴을 깎아먹는 거, 이거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아마 루이싱 커피 같은 그런 회사도 부도 내고 이제 중국 돌아가면 아마 대주주나 회사 임원들은 이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컨트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재무제표를 한번 들여다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안 믿고서 가는 것이 그냥 뭐 미국이 감사했으니까 미국의 주관사이니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랄 해저드가 있는 거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재무제표를 조금만 들어서 보면은 그게 부실인지 아닌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최고의 회사가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오픈한 점포수보다도 2년 만에 이렇게 올렸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엉터리, 과도한 투자, 현금 흐름의 문제, 이건 누구나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로지 미국의 상장이었고 미국의 유명한 증권사가 IPO했고 해결금이 했다는 것만 갖고 그냥 믿고 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이건 미국이건 어디든 사기꾼은 다 있고 그것을 내 돈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그 회사 재무제표를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그 일반론으로 얘기하면 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그 지금 최근에 보면 세계에서 1등, 2등 하는 블랙락이나 뱅가드 같은 자산운용사들이 대거 중국에 지금 법인을 내고 펀드를 발매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장기 투자가 QFII라고 하는 그런 자격을 가진 이제 정말로 큰 손들이 중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주식을 사고 있고 한데,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개미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부도 위험 있는 데 들어가는 건 바보 아니냐. 이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부분을 가지고서 전체를 확대해서 가는 이제 오류가 우리한테는 있고, 근데 어쨌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 한 상자 안에 예를 들면 한국은 썩은 사과가 1개인데 중국은 3개나 4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과를 골라내는 능력은 그것은 뭐 회계감사가 감독원이 이게 아니고 투자하는 사람이 조금만 들어 지금은 뭐 재무제표들 사이트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증을 해보는 노력이 그게 좀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과 10개 중에서 3개가 썩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4개가 100%, 200%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돈이 몰리죠. 그게 지금 중국의 홍콩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 외국인들이 돈을 싸들고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죠. 근데 우리는 뭐 평균을 놓고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안 들어간다. 그것은 리스크 관리에서는 좋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률을 높이기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이게 댓글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중국 시장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중국 시장에서 실제로 돈을 번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걸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중국의 위기론, 뭐 중국의 붕괴론, 부실론 얘기들이 한국에서는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보다 과도하게 이게 이제 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 그걸 보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에브리띵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인을 많이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뭐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 세계에서 넘버 2인 나라가 그렇게 부실이고 곧 망할 것 같으면 G2가 됐냐는 거예요. 그리고 포춘 500대 기업의 이 회사 숫자로 보더라도 이미 미국을 넘어섰는데 그게 고스톱 쳐가지고 하룻밤에 딴 게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좀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3년 전, 5년 전 그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 뭐 중국 정보를 좀 팩트를 정확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최근 한 3년 동안 사드 이후에 그 어떻게 보면 피해, 이제 보복당한 것에 대한 이제 좀 분노,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이제 거기에 정서에 맞는 정보를 내면 이제 박수치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이게 팩트가 아닌 경우가 거의 뭐 우리가 7할, 8할이 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정보들이 이제 정확한 정보가 그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유튜브 채널에서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기에 아주 네거티브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도 중국 전문가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 채널 저 채널에서 계속 이제 이 모셔다가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이게 3개 채널, 4개 채널 거기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가 대세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팩트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걸 보지 말고 글로벌 마켓이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고 중국 시장에 들어가고 있는 투자가들은 누구인지를 보면 한국의 개미보다도 월등한 정보력, 자금력 이런 것을 가진 투자가들은 왜 들어가는가, 이제 거기에 퀘스천을 달아보면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 또는 너무나 경사진, 뭐 우리가 언론이나 신문을 보더라도
교육 규모로 보면 우리 중국이 최대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뉴스를 보면 중국 뉴스하고 미국 뉴스하고 이것이 언밸런스가 중국 뉴스는 하나가 있다 그러면 미국 뉴스는 3개나 4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보면 그 반대가 되는 거지 사실은 중국하고 비즈니스하고 투자하는데 이게 맞는데 절대적인 정보 부족이 결국은 판단 그 오류를 가져온다고 그럴까? 이게 이제 커지고 그 작은 정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금 흥미 위주 또 우리 정서에 맞춘 팩트의 그 전체 그림이 아니라 한쪽 귀퉁이에 붙어 있는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 감정에 맞는 작은 뉴스를 이걸 이제 확장시켜서 보다 보니까 전체 큰 그림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아마 감정, 민족적 감정이 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 뭐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인 내용이 나가면 조회수가 확 올라가고 그 일반론 이야기를 하면은 조회수가 확 줄어들고 이런 차이가 있긴 하던데 근데 어쨌든 뭐 투자에 있어서는 팩트 체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게 돈과 관련된 거고. 근데 제가 이렇게 중국 관련한 어떤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또 그걸 보는 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무조건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만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고착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은 중국 전문가분들하고 예전 10년 전, 15년 전, 5년 전 이때와 지금은 또 중국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또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추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공산당에 의해서 일방적인 어떤 위에서 그 상명하달식 그 어떤 정책 입안들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예전에 우리 저 대통령이 뭐 박정희 대통령 때 저 우리 뭐 저 임자 우리 자동차 공장 하나 만듭시다 그러면 그냥 후딱딱 그 재벌 기업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눈치 보면서 그것처럼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이 공산당이 필요로 하면 기업들은 바로 그러한 사업 분야를 인수하거나 기업을 인수하거나 진출하는 그런 식으로 정부의 정책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특히 이번에 반도체와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이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많은 기업들이나 그 뭐죠 지방 정부들에서 막 반도체 기업들 막 창업하고 막 투자하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상당히 그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이 공산주의다, 사회주의 국가다는 것에 있어서 이게 이제 체제는 그게 맞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빨간 자본주의다. 이제 이걸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부자 순위 탑10 중에서 6등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6등 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중국인입니다. 농부산천이라고 중국의 그 생수 이거 하는 회사 회장 종상산이라는 사람이 지금 전 세계 부자 6등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마윈, 마화텅 이런 사람들이 다 20등, 30등 안에 다 들어가죠. 우리 한국 최고의 부자는 한 28등 정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럼 그냥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국가는 공동으로 생산해서 n분의 1로 나눠 먹기를 하는 데서 부자가 있을 수 없죠. 근데 어떻게 전 세계 랭킹 6위의 부자가 나올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중국을 보면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중국이 자기네 사회주의를 설명할 때요. 그 앞에다가 무슨 이제 적도를 몇 개 붙입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앞뒤에 이제 시장경제란 말고 중국 특색이라는 단어를 같이 갖다 붙여요. 그 가운데에 사회주의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짝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중국 특색이라는 게 말씀하신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정부가 컨트롤하는 사회주의과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 들어있고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우리하고 똑같은 시장 경제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를 보냐면 앞에 붙어 있는 중국 특색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웨이트를 너무 많이 두는 것이고 또 중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분들은 시장 경제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이제 많이 갖다 놓는데 거기서 뭐가 우리가 좀 다르냐 하면
그 아까 말씀하신 중국에 대한 네거티브한 얘기 이거 반드시 우리가 그 항상 감안하고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뭔가 하나를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하면 변화, 이 체인지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한 2% 겨우 성장하지만 중국은 평균이 6.5를 우리보다 3배 빠른 성장을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5천만인데 중국이 14억, 뭐 검은에 그 호적에 등록하는 애 하시면 14억, 15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보다 3배 빠른 놈이 30배의 스피드로 같이 간다고 했을 때 이 변화의 속도는요. 우리 예전에 그런 말을 했었죠. 한국의 뭐 세계 10년은 한국의 1년이다 그러는 것처럼 문제는 중국은 이 한국의 10년이 중국의 1년 그거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에 관한 얘기는 3년 전, 2년 전, 1년 전 얘기는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 3개월 전 얘기도 이것은 이게 이미 그 스피드를 생각을 해보면 별 의미가 없어지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되게 보면 정보의 접점이나 이것을 많이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런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서 때문에 그걸 무시하는 바람에 소위 말하는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뭐 큰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한국에서 보면 이제 반도체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뭐 엄청나게 늘었다가 부도가 났다 뭐 이러는데 그 지금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끝났다 우리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거 엉터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이것은 이제 국가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주체는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아직도 14차 5개년 계획에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하는 플랜도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돈을 풀 것 같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공장을 짓고 뭘 하는 걸 정부가 지정한 거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 공장 많이 지었다가 망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가 한 것이고 지금 전기자동차를 예를 들면 똑같은데 중국이 전기자동차를 앞으로 2035년까지 해서 그 100%다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그랬더니 작년 같은 경우에 뭐 한국도 중국 전기차 세계 회사를 사가지고 뭐 이제 재미도 보고 이랬지만 중국의 작년 12월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 전기차 회사가 97개가 있어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국유기업이 있냐? 아니에요. 전부 이제 민간 기업들이 돈 된다고 그러니까 대거 쫓아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의 중요한 기간 산업, 이것은 100% 국가 기업이에요, 다. 그래서 그 특징은 뭐냐면 회사 이름 앞에 중자가 들어갑니다. 중국 중국 이건 100% 국유기업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회사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그 회사들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지정하면 그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백주 만드는 회사가 태양광 발전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국유기 때문에. 그러나 민간 기업은 그하고 상관이 없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중요한 신산업에서 우리가 지금 갖는 신산업에서 정부가 무턱대고 거기다 질을 넣어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지금은 이 계획 세우고 철저하게 이제 다가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관념으로 보는 것들도 3년 전, 5년 전, 10년 전 얘기를 우리 계속적으로 반복을 그냥 하는 거죠. 검증 안 해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보다 3배나 빠른 속도에 그게 30배나 되는 이 무게감이 같이 이제 확 나가는 그 속도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과거에 혹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지금도 그런지 한번 크로스 체킹,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뭐 체크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그렇죠. 비행기 타고 그 베이징이나 샹하이 가서 직접 한번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중국을 바라보는데 아주 중요한 개가 3마리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개는 이름이 선입견이에요. 아, 선입견. 두 번째 개 이름은 편견이에요. 그래서 이 2마리 개가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고 돈을 먹고 하는데 아주 이제 우리 발목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개인데 그 2마리 개가 새로운 1마리 개를 만나면 바로 깨갱해요. 그 개 이름은 바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이거 절묘한데요? 그래서 이제 베이징, 샹하이를 직접 한번 가서 보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명품 그러면 현대백화점 명품관, 게러의 명품관이 한 개 관이잖아요. 네.
상하이의 그 난중로 저쪽에 명품 거리를 가면 한 개 빌딩이 한 개 브랜드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못 사는 인당소득 $10,000의 거지의 나라에서 명품이 우리처럼 한 개 관도 아니고 한 개 빌딩 전체가 루이비통, 구찌, 베르가모 빌딩이라는 것도 이제 놀랍지만 작년에 전 세계에서 2019년에 전 세계에서 산 명품의 35%를 중국이 사갔어요. 아, 근데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에이 뭐 이러지만 직접 가서 한번 보면은 간단하게 답이 나오고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뭐 관심이 있으실 건데 옛날 중국 국여라고 했죠. 그 중국 중면이라고 하는 면세점 회사. 지금 뭐 이게 여행이 안 되기 때문에 면세점 다 죽어야 되는데 주가가 폭등을 했죠. 네. 그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면세품을 사야 되는데 그걸 못 사니까 이제 해남도의 면세점에 가가지고 거기서 산 것이 주가를 폭등시킨 이유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어떤 나라냐 그럴 때 저는 분당보다 가까운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비 오는 날 여의도에서 분당까지 가려면 2시간 반, 3시간 걸립니다. 근데 여의도에서 김포항까지 가는데 뭐 25분이면 가고요. 거기서 비행기 타면 1시간 40분이면 베이징이든 상하이 도착을 해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안 가본 거죠. 안 가본 거고 못 가본 거고. 그래서 가서 보는 순간에 아, 알리바바가 왜 개미금융이 어떻게 공모 금액이 전 세계 1등이었는가를 공항에 딱 내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공항에서 내려서 집에 올 때까지 지갑을 단 한 번도 낼 필요가 없이 핸드폰으로 모든 것이 다 결제되는 시스템. 그걸 거기서 그대로 경험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안 보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이제 오해가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중국의 기업들의 이름 가운데 중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일단 국유 기업이라고 보면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 국유 기업들은 정부의 어떤 의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생뚱맞은 사업도 할 수는 하죠. 있죠. 예. 있겠으나 일반 민간 기업들은 자기네 어떤 경제성에 의해서 경제 논리로만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민간 기업들이 뭐 정부가 뭐 하라고 그런다고 하나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그 현재 이제 미국의 공매도 문제가 세계적으로 아주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공매도와 관련해서 헤지펀드 엄청난 그 금융기관들하고 개미들하고의 이제 막 그 뭐라 그럴까 치열한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거보다 소장님은 중국의 거시 정책이 더 중요하다. 전체 그 세계 흐름을 보면 그 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뭐 우리도 공매도 때문에 이 난리고 미국도 공매도 때문에 이제 전쟁인데 중국은 공매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모르는데 딱 두 나라만 인도네시아인가 어디하고 한국만 공매도가 없다 그러던데요. 중국도 있습니다. 중국도 있어요. 공매도 제도가. 근데 이제 중국은 우리처럼 개미들이 뭐 항의도 안 하고 또 때로 모여가지고 공매도 친 거 그 난리도 안 칩니다. 이유는 제도만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유명무실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투기에 이제 너무 혼이 나가지고 이 투기 자체를 이걸 이제 당국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할 수 있는 종목도 굉장히 축소를 해놨고 또 공매도를 하려고 하면 이제 요건을 굉장히 복잡하게 한 거죠.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한 것은 공매도를 한다고 그랬을 때 주식을 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빌려주는 기관도 우리 같은 연기금이나 기관인데 정부가 연기금 기관한테 빌려주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해서 제도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신용하고 대주의 비중을 보면 뭐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제 그 차이가 있고 제가 그 칼럼에서 그렇게 썼는데요. 이거 제가 어떤 채널에서 그렇게 CC 채널에서 그 얘기를 했구만요. 근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급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달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지 손가락 잡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이번 사이클의 버블이 어디서 터지냐 그러면 그 시그널은 경기가 가장 먼저 회복되는 나라 그리고 금리를 가장 먼저 올리는 나라에서 시그널이 나온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의 시작은 돈을 가장 먼저 많이 푼 미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이제 버블이 피크 갔을 때 터지는 것은 먼저 금리 올리는 붙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뭐 전 세계는 경기의 회복이든 경기 하락이든 이건 코로나19예요. 코로나 경제입니다. 코로나를 빨리 안정화시킨 나라는 빨리 회복을 했고, 이걸 안정화 못 시킨 나라는 지금도 이제 경제가 엉망진창인데, 참 우리로서는 깝깝하고 뭐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분한 일이기도 한데, 코로나19가 발병은 중국에서 했으면서 이 가장 최단시간 내에 28일 만에 코로나를 안정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발병은 거기서 했지만 최고로 타격받은 나라는 미국이고, 미국은 정말로 어이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바로 경제 회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전 세계가 다 마이너스 성장하네, 중국만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19의 타격을 이것을 가장 적게 받은 나라가 아이러니하게 중국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기의 회복 탄력성도 가장 빨라요. 그래서 중국이 경기가 정상화되면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고, 이게 벌어지는 순간에 이것이 바로 카나리아 새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나라들도 중국이 올리면 한 달 뒤, 두 달 뒤, 석 달 뒤, 6개월 뒤에 우리도 올리겠구나 하는 그 불안감, 공포가 바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언제 경기 정상화를 선언하고 금리를 올리냐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우리가 FRB 의장의 이제 발언, FOMC의 의사록을 참 열심히 보지만, 지금부터는 중국이 발표하는 경제 정책, 특히 금융 통화 정책을 이거를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글로벌 마켓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마켓에 샥을 주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뭐 이런 인하를 그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발표를 하죠. 발표를 하는데, 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통화량이 네. GDP의 200%가 풀렸어요. 네. 그래서 중국은 지금 M2를 갖고서 조절하진 않아요. 그래서 돈이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걸 더 풀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커지니까 한 달짜리, 3개월짜리, 예를 들면 6개월짜리, 1년짜리 단기 이제 통화 조절 수단을 이거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요. 그렇죠. 그 이전에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단기적으로 자금 수요를 늘렸다 풀렸다 하고, 그것을 발행했을 때의 금리를 요거를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은 그 금리를 보고서 정부가 긴축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시그널을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요? 중국에서 이제 그 지난달 말에 이제 이틀 연속으로 30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회수하는 일이 있을 때 그걸 좀 이례적으로 보는 시장의 반응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죠. 네. 중국이 이렇게 가다가 연초에 훅 떨어지는 이제 일이 지난달 말, 이달 초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전 세계 우려는 아마도 중국이 이게 긴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갑다.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중국 기관 자체에서도 없고, 특히 서방 세계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눈으로 중국을 바라봤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조금 기우인 것이, 중국은 이제 춘절, 우리 같은 구정이 있는데, 이 구정의 자금 수요가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 14억이 이제 뭐 60%니까 뭐 8억 4천만 명이 이제 시골로 돌아가는 거죠, 고향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동이 엄청나고, 그리고 돌아갈 때 중국은 이제 세뱃돈 포함해서 엄청난 선물을 쓰기 때문에 구정이 낀 1월달, 2월달에 소비가 중국 연간 소비의 한 26% 돼요. 네. 그래서 뭐 6분의 1이 돼야 맞는데 4분의 1 정도로 많이 쓰는 거죠. 또 그 많이 쓴다는 건 그만큼 돈이 많이 이제 그 풀려야 되는데, 이번에 중국은 뭐를 했냐 그러면, 이제 중국도 코로나19가 2차 확산 조짐이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뭐 그게 아니고 130명 뭐 이러는데, 중국도 그거 갖고도 중국은 이제 자라보고 놀랐기 때문에 난리를 치는 거죠. 발병했다고 그러면 그 지역 전체를 다 봉쇄해버리고, 전수조사는 반드시 들어가고, 격리 뭐 2주, 4주 막 늘리는데, 이번 구정 때 중국은 이제 8억 명이 옮긴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래서 정부가 대놓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 고향 가지 말고 집에서 그냥 있어라. 그래서 이번에 조치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 14일 격리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고향 가서 2주 격리.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지나고 다시 돌아오면 또 2주 격리.
그러면 이제 한 달을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고향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향 가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서 고향 안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기업들이 또 정부가 이제 압력을 넣겠죠. 가지 말라고 해라. 근데 그냥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고향 안 가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경품을 줄게. 그래서 회사에서 고향 안 가는 사람들한테만 예를 들면 TV, 냉장고, 세탁기,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경품으로 걸어서 고향 안 가는 사람들 제비뽑기에 가서 상을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안 가게 생겼으니까 문제는 핵심 뭐냐면, 그렇게 되면 통상 이제 중국이 춘절 때 한 2조 5천억 위안 정도, GDP 한 2.5% 정도 돈을 풀어야 돼요. 예. 근데 이게 몇억 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안 돌아가면 자금 수가 그만큼 줄죠. 그렇죠. 쓰지를 않을 테니까. 그렇죠. 선물도 안 사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작년 10월, 11월, 12월 그리고 연초에 이제 일부 국유기업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뭐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근데 지금 놓고 보니까 이미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춘절에 또 돈을 풀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이것이 너무 많이 풀린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먼저 사전에 조금 줄여놓고 이제 춘절 때 돈을 푸는 것이 좀 세이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좀 공무원들이 좀 빨리 땡겨서 하려고 이번은 이 대거 이동이었기 때문에 잠재적인 자금 수요가 좀 적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먼저 선 회수를 한 거예요. 보통은 춘절 끝나고 나서 자금을 회수하는데 이번은 아마 자금 수요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니까 과잉 유동성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월 말에 하루에 1,000억 위안씩, 2,000억 위안씩 돈을 이제 시중에서 빨아들이는데 이걸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정부 정책의 변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 이제 춘절 보통 2주 전부터 돈을 풀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시장이 다시 회복을 하는 이유는, 그래서 말씀하신 27일, 28일 이때에 돈을 땡기는 바람에 금리가 거의 7%까지 폭등을 했고,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나니까 바로 이제 중국 당국이 금요일 날 29일 날은 5,800억 위안인가를 바로 돈을 풀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 회수한 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돈을 더 풀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금리를 아마 안정화시켰고, 그래서 뭐 우리 상식으로도 그렇지만 중국은 춘절 때 주가를 폭락시켜서 민심을 이걸 흉흉하게 만드는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마 지속적으로 돈을 풀어서 금리를 안정화시키고 아마 증시도 안정화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그것은 그런 이제 금융당국의 판단 미스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해프닝 그런 정도로 봐야 되고, 이것이 중국이 긴축 모드로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아직 아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 긴축 모드로 들어가려고 하면 중요한 지표는 고용 지표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 이게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냐 이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실업률이 이게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네. 실업률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금리는 절대, 그리고 돈은 절대로 빨리 해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중국 금융시장을 보는 포인트고, 그러나 중국이 뭐 지금처럼 돈 풀어놓은 걸 가만두고서 하냐 그건 아니에요. GDP 200%가 풀렸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단계적으로 자금을 일정한 부분만큼 회수는 하지만 이것이 고용 문제가 여전히 나쁜 상황이면 급속하게는 절대 해소할 수 없다. 그렇군요. 네. 근데 하나 궁금한 게요. 네. 이게 미국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워낙 미국이 기축통화이고 우리가 달러라는 것으로 다 연결이 돼 있고 또 거기가 워낙 소비 국가고 이런 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런 발작 현상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테이퍼링 긴축 현상이잖아요. 발작. 근데 중국은 기축통화가 아닌데 왜 중국의 어떤 이 금리라든가 이런 거에 세계가 민감해 하는 거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그 벨웨더죠. 그게 전 세계 이 기업 그 국가가 금리를 올리는 시그널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금리를 올리면 딴 나라도 올려야 돼. 경기가 좋아지는 시그널이 지금 다르게 생각하면 중국은 세계 공장이거든요. 근데 세계 공장 플러스 뭐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소비 유통 이거 시장이 사이즈가 중국 내수 시장이 미국보다 커졌어요. 네. 그래서 그 세계 최대의 생산이자 소비 시장에서 경기 회복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전 세계에 바로 영향 미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그 중국 따라가지고 금리를 올릴 거라는 불안감,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이제 중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까 그 유동성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국유 기업들의 부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몇몇 국유 기업들이 이제 모라토리움 선언을 했었죠. 그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거예요? 아니면 부도가 난 건가요?
회사채를 부도를 낸 거죠. 부도를 낸 거죠. 예. 그러한 것들은 그럼 나중에는 그 부도난 것들을 다시 정부에서 유동성을 다 막아준 건가요? 그것도 이제 우리 그 유튜브 채널이나 언론에서 보면 뭐 중국이 국유기업 부도나기 시작을 했다. 이게 금융위기의 전조다. 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말씀하신 대표적인 기업이 칭화윤이라고 그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의 국산화에 맨 앞장선 회사가 회사채 2건을 부도를 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국유기업이 100여 개 가까운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 하나가 예를 들면 우리 포스코 그룹만 해요, 전부. 네. 그 그룹 중에서 한 개 회사가, 2개 회사가 회사채를 부도낸 거예요. 만기가 돌아서 상환을 못 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국유기업은요, 그거는 부도날 수 없어요. 국가가 부도나야 부도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제 국유기업 부도난다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인데,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화천 자동차라고 중국이 이제 BMW를 조립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네. 회사가 이제 부도를 냈고, 용메이라고 하는 이제 화력발전 회사가 하나 부도를 냈고, 그리고 이제 칭화대학의 자회사인 이제 칭화유라는 회사가 부도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또는 문교부가 지분을 가진 거니까 이게 국유기업 부도 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중국을 좀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겉만 보고 자꾸 얘기한다는 것이 지금 그러면 부도난 회사들이 그룹이 망했냐? 아니에요. 칭화유니 그룹의 그 부도난 회사가 자광국미라고 하는 회사하고 칭화 주식이라는 회사가 상장이 돼 있어, 2개 회사가. 네. 그러면 부도났으면, 그룹이 부도났으면 회사들이 다 없어져. 예전에 우리가 대우그룹이 부도났을 때 계열사들 다 문 닫아야 되는 것처럼. 근데 2개 회사가 지금도 멀쩡하게 증시에서 거래가 돼요. 그리고 화천 BMW도 뭐 그 난리를 쳤지만 여전히 멀쩡하게 그냥 돌아가요. 정부가 다시 돈 집어넣어서 정상화를 시켜서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 그러면 국유기업을 부도냈을 때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냐 하는 것이 책임은 이제 정부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 국유기업 그룹을 부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계열사 중에서 한두 개를 부도내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국가가 부도났거나 그룹이 부도났거나 국유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한다는 그런 건 완전 엉터리 얘기고요. 네.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EO에 대한 경고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국유기업이 우리도 뭐 그런 경향이 있지만 도덕적 해이가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이익도 안 나는데 자꾸 회사를 증설해가지고 자원을 낭비한다든지 또 자기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비효율이 있는데 이것을 정부가 이걸 그냥 그걸로 어려움이 생긴 거를 부도를 막아주고 자금을 계속 지원하면 다른 국유기업도 그것을 따라서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모방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부도를 냈거나 경영이 부실한 경영자를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의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경영자를 교체를 하게 되면 바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근데 이제 경영자를 교체할 때도 중국은 지금은 상장회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근거가 있어야죠. 그랬을 때 보면 회사를 방만 경영해서 회사를 부도냈다? 그럼 뭐 최고 경영자의 그 해고 사유가 충분히 되죠. 네. 이제 그런 제가 볼 때는 경고의 사인으로 봐야지 중국의 국유기업이 연쇄 도산한다든지 뭐 이게 임금을 못 줘가지고 망했다든지 뭐 이게 반도체 굴기가 그 회사 때문에 망했다. 이거는 완전 엉터리예요. 그건 중국을 이제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끝없이 반복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한 개 언론에서 얘기를 하면 그걸 또 다른 데서 뺏겨 쓰고, 또 그거를 이제 그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국이 국유기업 다 망한 것 같고, 반도체 회사 다 망한 것 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중국을 정확하게 팩트를 제대로 파악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룹이 부도났는데 어떻게 그 밑에 있는 상장회사가 멀쩡하게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냐는 거죠. 그거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룹사처럼 그 수십 개의 그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 국유기업 그 중에 그러니까 국유기업 하나가 그렇게 수십 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부도가 나는 회사채를 부도내는 거죠. 회사채를 부도내는 그리고 만기에 이제 이자를 못 갚았거나 또는 그 이자를 못 갚거나 만기에 50억, 100억을
상환을 못한 거죠. 상환을 못한 경우. 그래서 일단 부도를 내놓고 여러 가지 책임 소재를 가리고 그다음에 다시 정부가 그렇죠. 메꿔주는 방식으로 해결이 그렇죠. 되는 걸로.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유동성과 관련해서 그 빼놓을 수 없는 게 부동산 시장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의 가장 큰 부동산 기업도 부도 위기에 몰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뭔가 부동산 기업들은 어려운데 근데 또 한편에서 들어오는 뉴스를 보면은 중국의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다. 또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게 상당히 언밸런스한 얘기라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지. 이거는요. 이것도 이제 우리 한국의 언론이나 또 이제 유튜브에서 뭐 중국의 부동산 가격 폭락 때문에 부동산 기업들 다 망하고 자금 위축 때문에 뭐 이제 난리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얘기를 벌써 1년 내내 하고 있는데 맨 처음 봐야 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봐야 돼요. 부동산 회사는 자산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해버리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 3, 4월 빼놓고는 가격이 다시 다 회복이 됐어요. 베이징, 샹하이,深圳 다가 전고점을 다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연간으로 놓고 보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최근 3년 동안 빠진 게 없어요.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빠진 것이 아니고 올라가면 건설회사가 부도날 확률은 굉장히 낮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이고, 근데 말씀하신 이제 그런 그 부동산 회사들의 위기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부동산 회사는 뭐 아시는 것처럼 부채를 많이 쓰잖아요. 네. 남의 돈 빌려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땅을 사면 그 땅을 담보로 또 돈을 빌려서 또 땅을 사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회사들이 구조적으로 부채 비율이 다 높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금융시장이 돈을 많이 풀었다가 회수를 하게 되면 그러면 부채 많은 회사부터 회수를 하게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이 현금이 별로 없는 부동산 회사는 부도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금 경색이 일어나면 부채 많이 쓴 회사가 자금 경색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회사 위기의 한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 보러 못 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 이거 매매 거래가 이게 대폭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부동산 회사는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이 땅 사고 집 짓고 했는데 이걸 빨리 팔지 않으면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이게 부도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헝다그룹이나 이런 데서 아파트 분양가를 뭐 30% 쳐가지고 이제 이 팔아요. 그래서 이거는 야 부도의 위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것이 현금화를 빨리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현금 유동성을 높이려고 하는 전략이 걸로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회사들의 경우들은 이 규모가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중국에서 1, 2, 3, 4등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부도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회사를 집어먹는 회사가 반드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우건설이 부도났을 때 서로가 이제 인수하겠다고 한 네. 것처럼 그것은 첫 번째 브랜드가 워낙 크고 또 그런 회사들의 경우는 단기 유동성의 압박이 있는 것이지 부동산 회사는 담보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부동산에 관한 그 중국의 위기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찰적인 이제 자금의 수급의 불안 때문에 일부 기업한테는 해당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급작스럽게 이걸 대출을 해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해인데 한국에서는 뭐 안 내용을 부동산 업계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겉만 보고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또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베이징, 샹하이,深圳의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 이제 이걸 갖고서 그 중국 전체라든지 북경 전체라고 이제 확대 해석을 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영등포 구청이 집값이 떨어지고 나머지는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영등포 구청 얘기를 서울시내 전체로 확대 해석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우리보다가 이게 30배나 큰 나라를 볼 때 그 30을 전체를 놓고 봐야지 그 중에서 한 개 점을 가지고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완전 넌센스예요. 네. 하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국은 그 수십 개의 민족들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문화도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이기 때문에 한 어떤 면을 보고 그게 전부일 거라고 보면 오류가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은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이제 미중 관계에 이제 다 관심들을 갖는데 요즘 뭐 전략적 인내라는 말이 아주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미중은 뭐 이제 한번 붙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허니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바이든 정부가 집권은 했지만 지금 미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중국 때려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 상황에서 옆집 때려주러 간다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그리고 당장 급한 것이 이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걸 전쟁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넌센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대통령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관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내각이. 그러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청문회를 해서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그게 대략 한 달 보름 정도 걸려요. 그럼 1월 20일에 이게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한 달 보름이면 대략 한 뭐 3월 초 정도가 돼야 인준이 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인준됐다고 해서 바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 파악해야 되고 또 자기 나름의 정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네. 보통 이제 보면 새 정부가 들어서서 한 100일 정도 그때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죠. 네.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그걸 생각을 해보면 대략 한 뭐 3월 초 정도에 청문회가 끝나고 거기서부터 한 석 달 정도 기간, 이 기간 동안은 미국 내부적으로 자기 정비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과 본격적인 싸움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중국을 이제 혼내줬는데 그 사이에 텀을 주면 되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공백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제가 볼 때 말대포로 줄 것 같아요. 네. 그 트럼프하고 똑같이. 그래서 지금 보면 바이든은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장관들, 예를 들면 이제 그 FRB 의장이었던 옐런부터 시작을 해서 장관들이 말대포를 지금 아주 험하게 쏘죠. 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내부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정리 기간 동안 이게 밖으로 보여지기 위한 어떤 이미지 메이킹,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간다고 하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한 것이 당장 지금 액션할 수가 있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미중의 전쟁은 시작은 했지만 아마 금년 상반기는 어쩔 수 없는 미국 사정에 의한 허니문 기간이 진행이 되고 그 허니문 기간 중에서 말싸움만 세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전열이 정비되는 하반기부터는 아마도 최근 4년 동안 우리가 보지와 못했던 새로운 전쟁이 시작이 된다. 그 전쟁의 시작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제 바이든의 그 대중국 공략의 스타일은 일하는 사람을 봐야 돼요. 그 네. 스텝들을 보면 트럼프 때 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USTR 대표까지를 보면 7명의 핵심 멤버,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평균 나이로 보면 68세, 그리고 100% 백인 남성이에요. 네.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83세였고 USTR 대표였던 로버트 라이트아이저가 83세예요. 그래서 주력 세력이 7, 80대의 백인 남성들이 공격수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그 전사들을 보면 7명을 보면 놀랍게도 5명이 여성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평균 나이는 54세. 그래서 트럼프보다도 한 14세 정도가 어려요. 네. 그리고 이 최연소는 보면 44세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사람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USTR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아이저예요. 83세. 근데 지금 바이든이 용병술이 아주 뛰어난 게 이번에 바이든 정부의 USTR 대표는 놀랍게도 44세인 중국인 여성을 USTR 대표로 갖다 놨어요. 아, 중국계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국계가 대만 출신이에요. 그래서 대만계죠. 근데 지금 대만하고 중국은 아주 악감정이 지금 세죠. 네. 그래서 이 바이든의 용병술이 아주 뛰어난 것이 이제는 아마 중국 대표들이 자기네끼리 중국말로 뭐라고 이제 막 얘기하고 무슨 전략 짠 것들 이제 못하게 됐죠. 그거 다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7, 80대의 그 백인 남성 이 마초 군단하고 지금 4, 50대가 주축이 된 아마존에스 군단의 전략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하반기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보셨던 2년 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전략이 이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진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시진핑도 이제까지 한 8년간 국정의 책임자로 운영을 해왔고,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그 클린턴 행정부 때 오바마 행정부 때 그 8년간 부통령으로 또 국정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작부터 프로들의 대결이다. 그래서 정말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까지의 시점을 놓고 보면은 나온 정책의 차이가 바이든과 트럼프가 좀 차별화된 게 있나요?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청문회가 끝나야 뭐 되는 거니까 이제 공약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이든의 공약하고 트럼프 공약은 100% 다 다릅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바이든은 트럼프 때 했던 거 다 없는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중국은 그 트럼프 때는 뭐 네 맘대로 하세요. 이제 그렇게 했지만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는 중국은 엄청난 긴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아는 놈이 더 무섭다고.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40년 외교관 그 외교 활동을 한 바이든은 이게 중국의 최고 지도자, 그래서 등소평을 뺀 창업자를 뺀 나머지 이제 등소평, 장서민, 후진타오, 시진핑 4명의 국가 지도자하고 40년 동안 다 회담해보고 미팅해보고 협상해본 사람이에요. 네. 근데 트럼프는 이 장서민, 후진타오, 등소평이 무슨 얘기했는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이걸 모르죠. 근데 지금 바이든은 시진핑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과거 3명의 지도자의 내공하고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사람의 내공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 고수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마 미국의 당대 정치인 중에서 대중국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중국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을 공략하는 방법이 지금 트럼프처럼 40년 동안 이제 장사를 했던 사람하고 40년간 이제 국회에서 외교를 했던 사람의 전략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래서 재미난 것은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벌써 뭐 취임하고 나서 수없이 많은 말대포를 날렸을 건데 지금 바이든은 중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크리티컬한 이슈를 아직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이제 외교의 힘이죠. 그래서 그 직접 찌르겠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이게 말 안 하고 와서 찌르는 게 더 무섭죠.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바이든이 노리는 수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바이든이 고수라는 것은 용병술에서도 이것이 완전히 허를 찌르는 용병술을 지금 구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액션도 말이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 나가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 이제 중국이 아차 놀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아마 굉장히 긴장하고 준비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가요? 좀 이상한 현상으로 보는 분들도 있던데, 그 시진핑 주석이 보통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면 아무래도 경쟁 관계 있더라도 그렇게 축하 인사해주고 그러잖아요. 취임 축하. 근데 전화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에 대한 의미를 또 왜 그럴까? 좀 부여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래서 뭐 그것은 뭐 이제 미묘한 국가 전략의 차이겠죠. 그래서 이게 그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이제 신경을 쓰는 것이 미국과의 관계보다도 자국 국민들의 이 시선이나 의식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이 먼저 전화했을 때 이것이 미국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눈을 깔아준다는 의미로 비치는 것, 이거 경계하는 거죠. 아,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죠. 거.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먼저 전화를 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바이든 같은 경우는 친근감의 표시, 이미 이제 부통령 때도 시진핑하고 여러 차례 회담을 했기 때문에 아는 정치인한테 전화를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중국 입장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이미지 메이킹으로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우리한테 먼저 전화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왜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 이게 상대방이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정치 쇼로 이렇게 만들까봐 그렇죠. 서로 두려워하는 거군요. 그렇죠. 서로가 이제 타이밍을 보는 거죠. 그리고 어느 타이밍이 가장 자기네 내부적인 정치에 또는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는 것인가를 탐색하는 것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정상끼리 전화해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냥 뭐 이제 굿모닝 썰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통화를 했냐 안 했냐 이것보다는
이 두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제 뭐를 서로 얘기해 주고 싶으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꼭 정상회담의 무슨 얘기보다는 이 어떻게 보면 리더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직접 말을 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얘기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생길 수 있는 불상사도 그건 내가 아니고 밑에 사람이 얘기 잘못한 거야. 이렇게 이제 거둬들일 수도 있고, 또 얘기를 한번 던져놓고 나서 그쪽의 반응을 보고서 약발이 먹히면 정말로 이제 리더는 더 세게 얘기할 수도 있고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에 대한 코멘트는 밑에 있는 강요들이 트럼프가 바이든 할 얘기 지금 다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의 생각이나 얘기는 굳이 바이든의 입을 보지 말고 바이든의 핵심 대중국 스텝들, 예를 들면 국무장관, 외교장관, 예를 들면 상무부 장관, USTR 대표, 이 사람들의 입을 보면 그것이 이 바이든이 생각하는 대중국 어떻게 보면 코멘트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 바이든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통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한 현상, 그래서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중국을 공략할 것이다, 괴롭게, 혹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신데,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중국통이라는 의미를 친중국으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이렇게 중국에 휘둘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그 택도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는 이거 이념의 테두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가 미국이고 대표가 중국인데, 그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의 대표 선수가 이것이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 체제와 이념에 동조를 한다, 그러면 그 리더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호사가들이 그렇게 네이밍을 하고 코를 부르는 것이지, 그 바이든의 성향이나 이걸 놓고 보면 그것은 중국을 이 트럼프보다도 어떻게 더 세련되게 자초시키냐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지, 이것이 중국을 좀 봐준다거나 중국한테 환심을 얻거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지금 바이든의 그 공약 팔리시를 보면 빌드백 베터라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중국에 대해서 친중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선거 유세 기간에 바이든이 얘기한 중국 관련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친중이 아니에요. 확실한 반중이고 중국을 저것을 혼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의 기조를 명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끼리 이제 그 친중이다 반중이다, 또 미국의 대통령을 놓고서 무슨 친중이다 뭐도 하는 것은 그건 전혀 오바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끼리 얘기하지 말고 미국의 이 정책의 변화, 그리고 스태프들의 변화, 거기서 놓고 보면 이미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옐런 장관도 그 인위적인 환율 조작에 대한 그 언급을 하면서 중국에 대해 일단 견제구를 날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기술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융과 기술, 이게 하나의 그 무역이 아니라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공격 무기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래서 이제 싸움할 때는 자기가 잘하는 걸로 싸워야지 상대가 잘하는 걸로 싸우면 못 이기죠. 네. 그래서 이 제조업에서 세계 1등이 중국이고 무역업에서 세계 1등이 중국인데, 트럼프의 패착은 제조업에서 세계 1등, 무역업에서 세계 1등 하는 나라하고 무역 전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고, 그러면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약이 완전 반대예요. 그리고 실패한 트럼프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이유가 전혀 없죠. 네. 그러면 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무역 전쟁은 끝났다고 봐야 되고, 새로운 전쟁은 말씀하신 것처럼 테크와 파이낸스, 금융의 전쟁인데, 이게 미국이 잘하는 거죠. 그렇지. 기술도 세계 최고, 금융도 세계 최고인데 이 칼을 쓰지, 이것이 들지 않는 도끼를 갖고서 흔든다는 건 완전 넌센스고, 그리고 이제 무역을 했을 때 보면 중국의 대응을 보면 사사건건 다 반발하고 대들었어요.
500억 때린다, 나도 500억 때릴게. 1000억 때린다, 우리는 뭐 700억 때릴게. 이 양보한 게 없어요. 양은 다르지만 다 대들었지만 이게 트럼프가 막판에 이제 반도체 제재를 했어요. 기술 제재를. 네. 그랬을 때 중국은 화들짝 놀라서 조용해졌죠. 그래서 네. 그게 뭐냐 그러면 기술로 공격했을 때 약발이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보여줬고, 그럼 바이든 입장에서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상대가 반응하고 있는 약을 쓰는데 이게 이 반응이 있는 건 약을 써야지 반응 없는 약 쓰는 건 완전 넌센스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그 미국과의 전쟁에서 중국은 가장 세게 준비하는 것이 뭐 기술 전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주식시장에도 반영이 되죠. 그래서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제 아이템들의 경우들은 뭐 이익이 아무리 나도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제 특성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국은 가만히 있냐?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온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서 기술 국산합니다. 그래서 뭐 다음 기회가 언제 되면은 중국의 기술 국산화의 내용을 한번 이제 짚어보면 좋은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고, 한국에서 얘기하는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무슨 뭐 수십 개가 정복하라고 해서 했다가 다 부도나고 무슨 뭐 반도체 굴기가 끝났다. 그거 완전 엉터리입니다. 네. 중국은 엄청난 준비, 엄청난 투자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그 쌍순환에서 그 내세웠던 미래 전략, 반도체와 관련된 미래 전략이 그 중에 하나였던 거잖아요. 계속 키워나가겠다. 자체적으로 소비시킬 수 있는 그 체인, 밸류 체인을 만들겠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 나누는 걸로 하고, 그래서일까요? 지금 화두가 탄소 중립, 탄소 제로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또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전기차라든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것들이 미국 양쪽에서 중국 양쪽에서 막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상대방의 전략을 의식한 하나의 그 행위라고 봐야 될까요? 전기차 문제는요, 중국 내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1년에 차를 2,800만 대, 2,600만 대를 사는데 이게 다 석유 자동차예요. 최근 5년 동안 중국은 1억 2천만 대 가까운 차를 샀어요. 네. 근데 중국의 그 석유는 우리보다 퀄리티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그 1억 2천만 대의 차 뒷구멍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이게 우리까지 날아오는 거죠. 그렇죠. 미세먼지 뭐. 그게 그건데, 결국은 이제 지금 중국은 전기차를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무슨 뭐 미래 산업이 아니라 당장 이게 우마이라고 하죠. 그 독수모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대도시에 전기차를 빨리 보급해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목적이고, 이제 두 번째는 중국의 원대한 목표는 바로 그 석유 자동차에서는 중국은 전 세계 밥이라고 봐야 돼요.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중국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본토 자동차 회사는 뭐 점유율이 40% 많이 높아져서 그 정도고, 예전에는 90%가 전부 외산 자동차였죠. 그래서 외산 자동차한테 시장을 내주면서 중국은 기술을 얻은 겁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을 합작을 통해서 얻고, 또 자기네 국내 회사들의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키웠고, 근데 이제 중국은 무섭게 봐야 되는 것이 이게 길게 보고 멀리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은 석유 자동차에서는 이것은 세계한테 우리가 밥이 됐지만, 아직도 전 세계가 빌빌거리고 있는 전기 자동차에서는 우리가 전 세계 자동차를 판다. 이게 중국의 국가 전략이에요. 그게 말씀하신 신에너지 전략의 전기차를 대대적으로 2035년이 되면 모든 차는 다 전기차를 바꾸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왜 저렇게 폭등을 했냐 하는 것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차이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중국의 이 펀더멘탈을 체크 안 하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전기차의 주가를 자꾸 갖고서 거꾸로 역으로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 안에서의 전기차 정책, 그 전기차 판매 대수,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정책, 이게 테슬라를 좌지우지하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작은 자동차 회사들의 이 주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말씀드린 전기차 문제는 세 가지 문제, 내부적인 문제가 1차적으로 가장 시급해서 시작을 한 거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조금 더 길게 놓고 보면 그게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 산업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단계인데, 지금 중국을 놓고 보면 1단계에서 2단계 정도의 엣지에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기술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고 점점 심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우리 반도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판매를 못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저런 제약들이 그 미국과 거래하는 그 한국 기업들에도 그 중국과 상대할 때 적용되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어떤 룰들이 자꾸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한국은 지금 반도체에서는 뭐 세계에서 2등이기 때문에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뭐 별로 꿀릴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과도하게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강조하면서 한국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완전 넌센스고요. 우리가 삼성이 83년에 이제 반도체 시작을 해서 궤도에 올린 게 90년, 뭐 95년 이 정도예요. 12, 3년 정도의 엄청난 노력을 해서 했는데 중국이 그걸 2, 3년, 4, 5년 만에 할 수 있다? 근데 그 사이에 반도체 집적대 정도가 이게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가 늘어났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 굴기 안에 뭐를 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의 시간은 뭐 중국한테 꿀릴 건 별로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문제는 이 지금 하고 있는 실리콘 반도체 이거 다음번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반도체하고 지금은 우리가 뭐 반도체가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메이저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이제 전기차가 되면 이게 달리는 전자제품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용량은 지금 우리 핸드폰에 뭐 몇백 배, 몇천 배의 이제 이 전자제품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시장에서도 우리가 이 반도체에서 1등을 할 수 있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핸드폰 시대의 반도체하고 그 자동차, 전기차 시장의 자동차에서 들어가는 반도체 전자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는데 우리는 핸드폰, 가전제품, 노트북에 강한 것이지 자동차에 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지금 판을 엎으려고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에 올인을 하려고 하는데 자동차용 반도체는 한국이나 미국이 강자가 아니에요. 유럽이나 일본이 이제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중국의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막 3, 5년 동안은 한국의 반도체 회사는 미국 때문에 뭐 속된 말로 이제 꿀을 빤다? 그럴 수 있어요. 미국이 이제 눌려놨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확실한 이제 의뢰자서로 올 수밖에 없고 한국에 대한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유혹을 한다거나 또는 우대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우대 조치에 취해갖고 있다가 보면 중국이 넥스트에서 우리를 추월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3년, 5년 뒤에 중국이 반도체에서 한국을 추월한다면 하는 가정을 갖고서 지금 한국 액션을 해야지 이게 뭐 못 따라와 그거 택도 없는 얘기야 이건 넌센스예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에도 그렇지만 미국이 70년대 개발하고 85년에 일본으로 넘겼고 우리한테 95년에 넘겼어요. 그러면 미국이 일본보다도 실력이 없어서 성실하지 않아서 그래서 일본으로 넘겼냐 이거예요. 일본도 그게 우리보다 성실하지 않아서 투자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한테 반도체를 넘긴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산업의 국제적 이전 과정은 그것이 노력만으로 안 되고 트렌드의 변화나 추세의 변화가 또 국제 정치의 변화가 그걸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메모리에서 1등 한다고 이거 안 좋아하다 보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 그리고 최악의 비관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깔고서 대중국 전략을 짜야지 낙관의 시나리오로 중국은 못 따라온다는 전제로 까는 것은 그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정서가 그 중국은 안 돼. 우리 따라오려면 멀었어. 이것이 이제 한국의 정서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보는 것처럼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반도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끝났다, 꺾여졌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메모리, 우리가 지금 강한 건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이 메모리가 아닌 이 비메모리 분야에서 그 자동차용 앞으로 이제 5G 관련 이런 쪽에서 계속 중국이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뭐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에 집중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이런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은 40년 동안 비메모리 반도체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패했죠. 그래서 그것은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시스템 메모리 그러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우리 초등학생들 교육 시스템부터 바꿔야 되고요. 그 대학교 시스템도 바꿔야 돼요.
소위 말하는 이제 창의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책상 줄 맞춰서 앉히고 이거 시간 맞춰서 학교 가고 이러는 거가 아니어야 돼요.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이 나와야 이제 로직 이게 이제 좋아야 되는데, 그것은 획일적인 교육 많이 외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외운 거 답안지에 쓰는 그걸로서는 메모리 격자를 줄을 긋는 것을 더 가늘게 긋는 건 할 수 있지만 그 격자가 필요 없는 시스템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긴 시간,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30년을 갔는데도 제대로 안 됐고, 그것은 이제 교육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시스템 메모리는 세트 업체가 강해야 돼요. 그걸 사주는 이 세트 메이커가 세계 1등이면 그 시스템 메모리 회사도 무조건 1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트북이, 핸드폰이 세계에서 1등이기 때문에 미국의 시스템 반도체 회사가 세계 1등인 거죠. 그래서 뭐 시스템 반도체 그 회사들이 이게 자기네 나라가 세트가 엉망진창인데 거기서 1등하는 그럼 누가 살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말은 쉽게 하는데, 반도체 산업의 시스템 메모리 그것은 긴 시간이 오랜 투자가, 그리고 기업과 어떻게 보면 학교, 정부가 삼위일체가 돼서 긴 시간의 투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호사가들의 얘기처럼 왜 그걸 안 하냐, 그건 완전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좀 거기에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고 집중을 해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뭐 제가 여의도에서 한 25년 일하는 중에 17년을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했었는데,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요. 그때도 80년대도 시스템 반도체 얘기를 했었고 90년대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죠. 거의 35년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미 일본이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그리고 획기적인 투자가 없이는 계속적으로 이제 구호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천만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도 우리는 전 세계 반도체의 30%를 차지하는 메모리를 쥐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할 수 있는 적어도 여력, 그리고 기초 기술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큰 힘이 되고, 그것을 이제 앞으로 뭐 5년, 10년, 15년의 기간 안에 그게 삼성이 되든 하이닉스가 되든 또 다른 기업이 되든 그걸 베이스로 해서 뭔가 하는 작품 만들어야 됩니다. 말로 그렇게 자꾸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중국 이 미중 문제를 떠나서 이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과 또 우리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그래도 이렇게 약간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오늘도 정말 좋은 그 인사이트를 많이 알려주셔서 또 중국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을 함께 해주신 전병서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